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그 의원님이 아무래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고 그쪽에서 또 중소기업들을 많이 봐오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석사를 할 때는 네. 그 노사관계. 네, 노사관계. 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2년 동안 제가 이제 디플로마를 또 2개를 했는데요. 그 석사 하기 전에. 아하, 네. 그때도 제가 그 유럽 비교 노동학과 비교 노사관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영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운동가 네. 그 영국 노동조합 네. 그리고 노동당 네. 그러면서 거기 그 영국이 네. 노사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영국의 그 비정규직 시장은 네. 어떻고 여성의 네. 그런 거는 어떤지 좀 그런 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거는 노동 사회학을 했고요. 노동당이 전체 한 38%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수당이 35%, 자유민주당이 15%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렇고 보면은 100년 동안의 역사를 노동당이 잘 이렇게 당을 발전시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노동당이 그래도 정권을 여러 번 잡았었고요. 네. 여러 번 잡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79년도, 78년도에 다시 토리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대처가 수상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한 18년 동안 거의 그 정권이 이제 보수당에 의해서 집권을 하다가 그렇죠. 97년도에 다시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죠. 네. 근데 10년밖에 또 못하고 다시 또 저기로 넘어갔죠. 토리당으로 보수당으로 넘어갔고 그때 이제 97년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때 노동당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습니다. 내부 개혁을 많이 했고. 내부 개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노동조합들 관계, 거기 TUC라고 영국 노청 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일단은 집권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동당한테. 아니, 노동조합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4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강령인데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근데 그게 노동당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강령인데 그거를 토니 블레어가 삭제를 했죠. 그걸 삭제를 하면서 이제 이 노동당의 당원들이 막 주르륵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토니 벤이라는 그 노동당의 아주 그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러니까 진보지요. 토니 벤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50년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7살 때서부터.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정권이 그렇게 바뀌면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국회의원을 못하겠다. 근데 자기는 지역에서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일단은 내 임기는 지역 내 유권자를 위해서 임기는 마치고 다음은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당의 그 새로운 그 노동 제3의 길이잖아요. 노동당 그렇죠. 토니 블레어가 내놓은 거. 그 철학에 자기는 정치적 철학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만두겠다. 그래갖고 이제 토니 벤이라는 사람도 정치에서 은퇴를 하게 됐고. 그러고 보면 영국 분들이 굉장히 그 정치 철학에 철저한 것 같아요. 철저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는 노동자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1867년하고 1884년에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수공업자들이 노조를 만드는데도 길드라고 하는 그 기술자들. 그렇죠. 길드라고 하는 기술자들이 장인들이죠. 장인들이 활동도 많이 했고 이분들이 항상 정치 세력화를 도모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해 왔고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동당이라는 걸 태동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실 거기 한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이 군중들 앞에서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발전을 잘 시켜온 거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도 2000년이 됐을 때 민주노총이 사실은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해서 이제 정당을 발전시켰는데요. 어떻습니까? 1880년대부터 비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캐릭터가 존재했을까요? 작용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캐릭터가 다르죠. 그리고 그 산업화 과정에서 네. 많은 노동자들이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도 거기서도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화를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제일 빨리 네. 그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가능했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노동자들의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맨체스터 같은 곳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휴식도 제대로 못 근데 취하고. 맨체스터나 네. 뭐 리츠나 네. 뭐 웨일즈 뭐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이제 일한 거를 네. 보면은요. 19세기 초나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보면은 뭐 노동자들이 어린 노동자들이 이제 19세기에 보면은 어린 노동자들이 거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우를 많이 양을 길러서 우를 네. 가지고 이제 약물을 많이 짜는데 네. 네. 기계가 요즘에는 뭐 기계가 전부 다 한풍기 시설이 돼가지고 먼지들을 빨아내지만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4살, 5살 먹은 아이들을 조금 해야 되니까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해서 네. 먼지들을 다 끌어나오게 했거든요. 먼지들을 쓸어나오게. 어린이 노동. 5살, 6살 먹은 애들이 들어가서 먼지를 끌어갖고 내오다가 손도 잘리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하루에 일할 때 그 네. 포리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보리를 갈아가지고 만든 건데 네.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네.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고 노동은 장시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역사를 보면 예. 노동 역사 같은 경우는 특히 기계를 대량으로 비싼 걸 구입해 놓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혹시 놀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18시간, 20시간까지 노동을 시키는 그 회사들이 뭐, 있었더군요. 거기가 그렇게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속에서 이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노동자들이 자기네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당도 만들 수 있었고 그렇죠. 노동당의 그 초기 당수가 된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인 광산의 강부 케어 하디였어요. 케어 하디 노동당의 첫 번째, 네, 첫 번째 대표였는데 사실 이 영국에서의 그 실업자들 또 비숙련 노동자들이 만약 노조를 만들지 않았고 수능적으로 살았다면 영국이 오늘날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 힘들었다는 견해를 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자본은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노동조합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기계처럼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자본이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자본도 같이 따라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90년 말 2000년도 들어오면서 영국이 이제 그 노사의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대처리즘은 대처가 이제 197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계에서 두각을 완전히 나타낼 때 했던 모든 언행이나 통치 방식, 통치 철학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사실은 모니터리즘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일에 투자한다는 원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국가주의죠.
국익 우선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의 이익에 너무 경도돼 가지고 근로자들이 결성했던 노조를 상당히 억압하는 방향으로 대체리즘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일하면서 그런 혜택을 국가에 원해야 된다. 근데 이 대처는 노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던 정책 방향들을 곳곳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소위 이제 국가 수익주의라고 하는데 돈이 되는 쪽에 대처주의가 그렇죠. 네, 돈이 되는 쪽에 주로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대처리즘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영국에서 실제로 가서 생활하실 때 한국의 노동운동과 영국의 노동운동은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대처가 처음 97년도에 정권을 잡을 때 영국의 병을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병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영국의 노동조합을 좀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저기 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 때려잡으려고 했죠. 네.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래도 국민들의 여론의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81년도에 저기 강부들의 네. 파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때는 이때다 해서 82년도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걸 다 제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이 있고 노동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권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뭐 탄압을 못 하는데 이제 강부들이 이제 파업을 시작하니까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노동자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처가 딱 이 제압을 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 복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는 이전에는 주택 같은 게 전부 다 그 말하자면은 국민주택에서 다 살았거든요. 네. 누구든지 집이 다 있었습니다. 주거는 어쨌든 다 보장이 되는 거니까 교육 그다음에 그 의식주가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랬는데 대처가 들어와서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니네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가 주는 국가에서 주는 이런 집에서 살지 말고 전순옥 너는 네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살 수 있다. 네 이름으로 이제 집을 하나 가져라. 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집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집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사람 돈 다 대주고 그렇죠. 거기는 그 주택은행에 한라박스라고 있어. 한라박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사게 했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20년, 30년 상한으로 갚으라 하니까 뭐 좋다라고 다 집을 샀는데 그러고 나서 대처가 또 뭐를 했냐면은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아주 대대적으로 네, 했죠. 광산 노조를 깨면서 바로 구조조정이 들어가가지고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집은 샀는데 직장을 잃게 되니까 임대 대출비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빌린 론을 갚기 어려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동안은 계속 이제 워닝을 하고 경고를 하다가 다시 또 6개월이 되면 집달리 가서 쫓아냅니다, 밖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89년도에 영국을 갔거든요. 그때 영국을 갔을 때 런던에 정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가려고 토트넘이라고 제일 거기 옥스퍼드 스트리트거든요. 거기 딱 내리면은 여기저기에서 뭐 이만한 무덤들이 막 이런 무덤들이 김이 무렁무렁 나는 게 여기저기 많은 거예요. 담요를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그게 뭔가 했더니 전부 그걸 뒤집어 쓰고 겨울에서 자는 거죠. 그게 홈리스가 제일 많이 나온 때가 그때예요. 홈리스라는 이름도 그런 것도 개념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와가지고 직장은 잃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전부 이제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소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주소가 없으면은 어드레스가 실업 급여를 또 못 하는 거예요. 실업 급여를. 그러니까 실업 급여 클레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홈리스가 돼 갖고 뭐 완전히 막 그 시내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89년도에. 그러니까 80년 중반에부터 그 시작을 했으니까 뭐 완전히 뭐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너무나 그가 깜짝 놀랐고, 그러고 나서 89년도, 이제 90년도 5월 달에 그 세계 노동절이죠. 네. 그래서 영국 그 노총에서 노동자 대회를 한다 그래서 네. 노동절 대회를 한다 그래서 갔는데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네. 근데 전부 연세 많은 사람들만 모이고 30대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영국의 노동운동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이제 봤는데 노동운동이 그만큼 이제 위축돼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근데 대처리즘이 노동운동 많이 위축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잘 길들인 거죠. 네. 자기네 계획대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90년도에 이제 전국 노동조합이 생겼잖아요. 전노협이 생겼죠. 그렇죠. 전노협이 생겨서 그 노동절 제가 서울에다 전화를 하면은 여의도에서 그때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비교가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내가 이거 그 랭귀지 스쿨 언어학교가 끝나면은 영국 노동운동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뭐가 있겠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의원님을 보니까 굉장히 그 국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의원님이시라는 여론도 있고.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저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중소기업의 가치를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시던 내용들이 나오고, 피폐한, 그리고 6.25 전쟁을 치룬 공장도 몇 개 없는 농업국가에서 150억 불을 빌려가지고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영국의 기업정책과 한국의 기업정책, 또 노사 문제에 있어서 두 나라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은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죠.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영국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비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가 없고 노사 갈등이 존재하는 거고요. 컨프릭트가 존재한다는 네, 얘기죠.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노사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사 갈등이 있는 네. 거죠. 그렇지만 영국은 그래도 노사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거고, 네. 그런 나라에는 기업이 만들어지면은 노동조합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아서 영국 노총이 실업자가 많이 생겨도 지금도 35%, 37%의 조합의 조직률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12%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이제는 더 떨어졌죠. 네. 10% 10% 아래로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걸 제가 90년대 발견한 거는 뭐냐면은 영국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지나면서 60년대 초가 되면은 거의 막 노동력이 많이 없습니다. 산업화는 계속 진행돼서 이제 심지어는 버스 기사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택시 기사도 없고. 그리고 뭐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가 인도나, 그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가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거기가 빨갛게 된 2층 태클버스가 있거든요. 그거 모형을 가져가고, 런던에 또 블랙캡이라고 까만 택시가 있습니다. 그 모형을 가져가서 니네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런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런던 시내에서. 그래갖고 기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60년대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은 그때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뭐 이제는 거기가 굉장히 그 코스모폴리탄 그러한 도시인데. 그렇죠. 이민족들이 다 살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TUC, 영국 노동조합이 이민 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90년도에 그
영국 노동운동사를 거기 이제 야간학교에 가서 2년을 공부하고 92년도까지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옥스퍼드에 있는 러스킨 칼리지를 갔거든요. 그때 제가 런던에 있는 그 폴리테크닉이라고 있어요. 사우스뱅크 폴리테크닉 대학인데 거기 가서 야간을 2년 동안 하면서 영국 노동운동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언어를 낮에는 언어를 배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보니 정말 그 이주 노동자들은 많은데 노동조합이 굉장히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직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리고 그 영국은 사실 자기네가 신사의 나라라는 거를 표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탄압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가 또 거기서 많은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숨어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네들의 노동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놓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못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그러면 쫓겨가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도 노동조합들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93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89년도에 갔다가 와서 단병호 위원장이 그 전노협 위원장이었어요. 단병호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죠. 직접 말씀하셨군요. 그럼요. 내가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때만 해도 이미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났고 우리 기업들도 벌써 뭐 많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87, 8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주 노동자가 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국에 가서 보니 이주 노동자들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노동조합이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가 없더라. 왜냐면은 자본가들은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국 노동자들한테 니네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여기는 많은 대체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안 하려면 안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 사람들을 보호 안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일자리도 잃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단병호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노동조합이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권리를 어떻게 같이 보호해 줄 것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얘기 제가 그때 해줬어요. 93년도에. 실제로 불합리한 노동 탄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탄압들의 유형은 예를 들면 임금을 정해진 대로 안 준다든지. 그럼요.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뭐 노동시간도 안 지키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근로기준법을 다 위반했었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영국도 그 당시에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불법 그 근로 조건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었고, 그래서 영국이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노동운동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대처가 캐치를 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노동조합을 깨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구조조정을 했을 때 대중으로부터의 노동조합이 지지를 못 받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대중으로부터 노동운동이 계리가 되면은 분명히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96년도에 와서도 얘기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권영길 위원장님이 또 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해서 민주노총 만들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그때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새겨 듣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존재감이 없는 거. 저는 하나 배울 거는 영국에서 실패한 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처음에 가서 그 러스킨 칼리지에서 제가 입학 원서를 낼 때 거기다가 뭘 냈냐면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영국의
실패한 노동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밸류한 노동운동. 네. 실패한 실패한 노동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우아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를 그 면담한 교수가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공한 거하고 실패를 같이 배우면 어떻겠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제가 그렇지만은 우리 노동운동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영국 노동운동을 했던 것처럼 가면은 우리도 이 전철을 꼭 밟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영국의 실패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더 배우려고 한다. 제가 그랬지요. 노동운동의 그 노조의 이기주의, 이건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부 노조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그게 만연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노동조합이 망했습니다. 저는 지금 존재감도 없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지금 답보 상태도 아니고 실패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받는 보수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간제 고용을 허락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금 근로의 질이, 그 노동 조건의 질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를 막을 방안은 없는가요?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노동이나 또 비정규직 노동시장, 선택적 노동 시간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도 구조조정이 편하도록 좀 해야 된다. 유용하도록. 그래서 노동시장의 플렉시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완전히 다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하기 전에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은 비정규직도 있고, 네. 뭐 파트타임도 있고, 뭐 시장이 진짜 노동시장에 굉장히 유연하죠. 근데 그거는 가능할 수 있는 게, 영국은 기본적인 복지가 유럽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게 보장돼 있습니다. 아프면은 그냥 병원에 가면은 시간은 걸려도 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고,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직업이 있으면은 일단은 주택은 아주 내가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에서 낼 수 있는 만큼은 그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줘요. 주택은행에서. 당신은 20년을 내라, 30년을 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몇 명이면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집을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파트타임을 일해도 이분들은 60세, 65세까지 남자는 일하면은 연금을 다 타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파트타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국의 파트타임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을 작게 하면은 월급은 작게 받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그 사회의 소셜 웰페어, 그러니까 사회 복지는 정규직이나 내가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지금 간절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복지가 일자리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가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복지 제도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복지하면은 막 퍼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지금 가장 실업률이 높습니다. 높죠. 사실은 넘어섰으니까. 예,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좀 조작이 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실업률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돼 있지 않고, 지금은 좀 이게 하여튼 좀 통계가 잘못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왜 실업률이 높은가? 다 대기업이나 좋은 데만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중소기업도 안 가고 소기업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은 아무래도
기업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이죠. 그렇죠.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예, 키우는 방향성이 잘 잡혀 있고. 그래도 그 어쩌면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중소기업에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소기업은 기업 복지가 안 돼 있는 거죠. 잘. 그렇죠. 대기업에 비교해서. 에듀케이션 시스템, 교육 시스템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계속 투자해서 일자리 더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대기업들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죠. 그렇다 하면은, 그리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네.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품질 좋은 노동력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데 정부와 사회와 저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공동으로 사회 복지를 일단 안정시키고, 그러면은 그 기업 복지에 매달리지 말고 사회 복지에 누구나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꼭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만 가려고 하지 않고 내 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아마 중소기업이 더 나을 수도 네.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건이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를 기업에서 좀 거기에 대한 사회 비용을 좀 더 내야죠. 조금 더 부담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기업에게 고용하라 그렇게 부담 안 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좀 허용이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아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건 때문에 교육도 불비하고 뭐 샐러리도 낮고 통계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인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그 디센트 잡스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좀 고용의 안정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을 보면은 네. 노동 고용 정책 오히려 좀 일자리 좋은 거는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죠. 네. 요새 부쩍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거는 계속 좀 더 낮추는 거고, 그리고 더 나쁜 거를 올려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되는데 직업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많은 환경을 좋게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네. 고용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는 많고 일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은 이제 저는 특히 제조업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소기업, 네. 그러니까 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 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일 하나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네.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라도 네. 우리한테 와서 3년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고. 그렇죠. 숙련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숙련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데려가거나 불법으로 있으면은 잡아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일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네. 불란서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달 정도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또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학대해야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너 공부할래? 아니면 나중에 공장 가서 일할래?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협박이에요. 애들 공부시키는데. 그러겠죠. 공장 가는 거는 정말 공부 안 하고 너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공장 가는 거예요. 네, 커리어 협박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 자체가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거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영국에서 프랑스도 그렇지만 영국에서 2000년도에 그 리버풀이라는 동네에서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났는데 마침 그 이제 서민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부모들이 일을 가고 아이들이 둘 죽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소방대원들이 파업 들어간 날이에요. 그날이. 아하. 첫 파업 들어가는 날. 네. 거기는 소방대원도 파업하거든요. 야, 언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봐라.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냐. 소방대원들이 하루 일을 안 했는데 불이 나니까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죽었어,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노동자들이, 아니, 노동운동이 노동자가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기네들의 그 이익 추구를 하고 데모를 파업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영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네. 이제 그날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을 보는 날이에요. A레벨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아침에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네. 런던 지하철이 파업을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험 못 볼 수도 있겠네. 시험 못 보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런던은 많은 차들이 런던 시내로 잘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런던 지하철이 파업을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런던 지하철 이게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하루 파업하니까 애들 시험도 못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요. 인식이 네. 넓게 전파되어 있는군요. 그리고 또 파리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번 했어요. 그또 99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파리 시내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죠. 그분들이 전부 다 파업을 들어가니까 유럽은 전부 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먹고 나서 전부 길거리에 버리잖아요. 쓰레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런 데는 런던도 그렇고 왜냐면은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거기다 심어 놓는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이제 쓰레기 속에 하루 종일 되니까 쓰레기를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 쓰레기 치우는 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줘야 된다.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요. 소방대원들, 순경,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다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일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하고 정말 이렇게 존경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부터가 노동을 경시하는 사회. 노동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이러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부터 고쳐야 된다. 그럼요.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그렇죠. 그 노동 정책을 그러니까 17개 산별 노동조합 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61년도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산별 노조의 그 위원장들을 전부 다 내쫓고 새로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데려다 놓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브레인 워싱 하는 거죠. 그래갖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17개 산별노조 위원장으로 다시 갖다 다 앉히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노동정책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죠. 현장에서 파업 같은 거 저항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일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감히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87년, 88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국노총만 있다가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노동운동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극복을 못한 거죠. 자본의 가치를 좀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인식하고 알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그럼요.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저는 자본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그 파트너십을,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그만큼 일을 해서 또 이 자본이 축적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좋은 일자리가 이제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손기술. 손기술. 예, 그리고 그 많은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기술이 축적된 게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공장 노동자들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나가고 우리나라 기업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 생산 기술자들이 직장을 잃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가족끼리 아니면은 몇 명씩 고용해서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이 축적된 기술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레동도 뭐 그렇고. 그 최근에 명품 양복, 맞춤 양복. 그 참 인상적이라고 봐요. 네. 어떤 취지에서 기획하셨나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의 맞춤 양복이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양복 그 올림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영국도 오고 유럽에 다 오고 일본도 다 왔는데 12년 12번을 우리가 다 1등을 했답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12년 그 연패를 하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우리 이제 여기 가지 말자. 그래서 그 국제 양복 올림픽이 없어질 정도로 가봤자 한국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한국이 이기는데. 네, 일본도 우리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양복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손기술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그 양복 기술도 이제는 점점 대기업에 의해서 양복도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좀 작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좋은 기술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보존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국회에 와서 한번 전시회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기술자들은 또 건국 이래 국회가 생기고 처음 국회에서 우리가 만든 양복을 전시하게 됐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또 상당히 그렇죠. 고조됐거든요. 또 생활 정치 방향으로도 또 많은 그렇죠. 면이 있고. 그렇죠. 평소에 여가 시간대는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 제가요? 네. 여가 시간대는 가능하면은 뭐 책을 좀 읽으려고 하고요. 저도 모르게 동대문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동대문에 가서 그 상인들 그런데 쭉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현장 감각. 네, 그리고 또 그 공장들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몇 시간 빈다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덕담과 내년 정치, 내년 노동 시장의 전망을 조금 해주시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노동이 답이다.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그 2015년도에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도 네. 전국에서 온 그 각 제조업 대표들 네. 30명하고 이제 간담회를 동대문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이러한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네.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도시형 그 소공인 지원법이 정말 잘 실행이 돼서 도시에서 일하는 그 기술자들,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좀 이렇게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그 201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양해해 아닙니까? 그렇죠. 천양해, 양해해, 청량해인데요. 이분들은 정말 양처럼 현장에서 거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온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땀을 흘리는 분들. 실제로 땀 흘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양처럼 하다가 그냥 쓰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도 혼자 일어날 수 없죠. 누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언덕도 좀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세계의 그 기술자들과의 겨루어도 조금 더 그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전순옥 의원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제로 그 공화당 출신인 에이브럼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 일자리, 우리 전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21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